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수로 일을 하고 있는 30살의 최정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 가득한 보살피 말에서 자란 기억이 거의 없는 고아입니다. 6살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는 하는데 저에게는 아빠와 단 둘이 살았던 조금의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없는 제가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정말 잘 해주었어요.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저랑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셨죠. 물론 아빠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퇴근을 하고 항상 저를 데리러 유치원까지 와주던 아빠 덕분에 외로웠던 기억은 없었죠. 다만 아빠는 늘 퇴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들이 하원을 하고도 몇 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텅 빈 교실에서 저와 선생님만 남아서 노는 것이 마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번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까지 유치원에 있어야 했지만 아빠는 제가 못하는 것을 아주 잘 해주셨거든요. 어려서 힘이 없는 제가 무언가 뜯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한 번에 해결을 해주셨고 고장난 것들도 척척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다만 아빠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케첩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 밥을 비벼 먹거나 우유에 밥을 말아 먹는 식의 식사를 많이 했었죠. 비록 맛있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저와 아빠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다만 그 행복은 저와 아빠만의 행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와 편안한 시간을 가지며 생활을 하다가도 딱 한순간 저는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었죠. 처음 할머니 집에 갔을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당시에 너무나도 어렸던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눈치를 볼 만큼 행동 하나하나가 무서웠었거든요. 아빠 옆에 딱 붙어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느껴지는 할머니의 따가운 시선과 제가 오면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시는 할아버지는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댁에 가자는 아빠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기가 싫었죠. 아빠는 그런 제가 가여워서인지 갈 일이 그다지 없어서였는지 할머니 댁에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를 가면서 집에 일찍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댁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부를 쓰기에는 형편이 어려웠고 그렇다고 8살짜리가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 댁에서 가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밥 차려주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고 차려주시더라도 항상 밥과 김 혹은 김치 수준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집에 오면 아예 밖으로 나가시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살갑게 굴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그것은 그런 생각조차 절대 할 수 없는 공기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듯한 저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어린 제가 두 분의 비유를 맞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였어요. 정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하계 후에 빈집에 혼자 있기에는 어린 나이였기에 저는 계속 하계 후 할머니 댁으로만 가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있던 저는 목이 말랐고 할머니께 물을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여 혼자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뭐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저는 물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물병이 깨지면서 주방이 난리가 났죠. 할머니는 제가 다쳤는지를 살피기는커녕 물병을 깨뜨렸다며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결국 저녁에 퇴근한 아빠와 할머니는 크게 다투었죠. 아빠는 그 이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저를 더 이상 할머니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기호 후에 할머니 댁에 아니 저희 집으로 갔고 아빠가 미리 부탁을 해 두셨는지 옆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녁까지 저를 챙겨주셨죠. 덕분에 9살의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리고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 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평범한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어째서인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왜 고아가 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권도 없었던 10살짜리 꼬마였던 저는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집단을 이룬 다른 친구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렸던 저는 늘 외톨이였죠. 저는 고아원으로 오고 난 뒤에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많이 떨어진 고아원 근처의 학교로 옮겼습니다. 분명 학교만 달라졌을 뿐인데 저는 일반 학생에서 고아로 강등된 느낌을 받았죠. 더더욱 의기소침했던 저는 그날 이후 세상과 단절된 듯 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어두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퇴소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가 없는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고아원을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비웃듯 혼자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립지원금을 300만 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던 저는 막막한 마음에 고아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가지고 있던 300만 원으로 밥을 사 먹고 PC방도 가며 시간을 때웠죠. 그리고 잠은 대부분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처음 사회로 나오다 보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렇게 저는 자립지원금을 야금야금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PC가 필요한 상황이면 가끔 가던 PC방 사장님이 게임도 잘 못하면서 하루 종일 PC 앞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제 주변에서 맴도시더니 어느 날은 컵라면을 들고 제 자리로 오시더군요. 게임도 못하면서 매일 여기 앉아서 뭐해? 요즘 인기 있는 삐까번쩍한 PC방이 아니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한 낡은 PC방이었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으니 더욱 사장님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았죠. 그런 제가 수상해 보였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장님에게 저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돈이 없어 보여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며 돈이 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죠. 사장님은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은 어디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 예, 없습니다. 그럼 잠은 어디서 자는데? 그래서 잠은 찜질방에서 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저에게 아저씨가 다가와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살짝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에게 싫다고 할 수 없었던 저는 여차하면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저씨를 따라갔죠.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PC방 뒤쪽 골목 사이에 후미진 동네로 걸어갔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분위기가 음산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10분 정도를 걸어 도착한 곳은 어느 이름 모를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고아원에서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같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괴롭히고 돈도 안 주며 일을 시키면서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순간 이 아저씨도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도망칠 타이밍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저씨가 그 옥상에 있는 옥탑 방문을 열며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떻겠냐? 보증금은 200만 원이고 월세는 30만 원이야. 이 정도면 정말 싼 거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 하시더군요. 그리고 낮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죠. 사실 그 당시 저는 왜 보증금을 주고 방을 구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집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저씨는 그런 절 차분히 설득하셨습니다. 너는 고아원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노숙자가 된 거야.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면 그게 노숙자지. 아니야? 저는 아저씨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제가 집도 없으니 남들은 저를 노숙자로 볼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집이 있어야 뭐든 시작할 수 있다는 아저씨의 말에 덜컥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유일한 어른이었던 아저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에게 뭐든 닥치는 대로 이 일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여태 해본 일이라고는 고아원의 살림을 도와주는 것뿐이었는데 저는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 인터넷을 뒤지며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찰나 보다 못한 아저씨가 결국 저에게 간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창고에 있는 물건을 나르는 단순 일용직이었습니다. 딱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연락을 받으면 그 일을 나가곤 했죠. 그런데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없으면 PC방에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를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죠. 아저씨는 묵묵하게 제 옆에서 어른으로서의 코칭을 해주었고 어느새 그런 아저씨를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의 환경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을수록 저를 버린 아버지가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부분 몸쓰는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저에게 목수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저는 당시에 목수가 뭘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것으로는 그저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거 나무 자르는 일 아니에요? 하고 물으니 아저씨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야. 하지만 기술직이니 흉년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사람 하나를 연결해 줄 테니 배워보라고 하시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저씨는 저에게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